네, 미래전쟁의 판도를 바꿀 레이저 무기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영화에서 나오던 레이저 무기, 이제는 현실에서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레이저 무기가 최근에 다시 재조명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드론 때문입니다. 사실 레이저 무기가 처음 개발되기 시작한 건 탄도미사일 방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춤했어요. 수백 킬로미터 사거리면은 자칫하면 적국 방공망 안에 들어가야 요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지 비용이 너무 크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퇴역을 하고 이건 힘들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탄도미사일만 위협이 아닌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적의 로켓탄이라든가 박격포탄 같은 이런 것들도 요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무기체계가 요구되다 보니까 레이저도 쓸만하지 않을까 개발이 진행됐는데 그러다가 드론 위협이 커지면서 이거 가성비 높은 요격수단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각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 원래는 열로 목표를 파괴하는 이런 목적이 중심이었는데 이 드론 같은 걸 상대할 때는 드론의 카메라를 레이저로 쏘면은 부서지진 않아도 전제 장비가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교란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지져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요즘에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두 나라가 제일 탑이죠. 바로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 둘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레이저 요격 무기인 아이언 빔, 얘는 뭐 다 아이언 붙여요. 아이언 돔, 아이언 빔. 아이언 빔을 개발해서 작년 12월 28일에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100kW급의 출력이라 최대 10km밖에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제 이 정도 고출력이면 드론뿐이 아니라 로켓이나 박격포탄,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중에서는 비교적 근거리용 탄도미사일 이런 것까지 요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미사일을 사용한 요격체계인 아이언 돔 같은 경우 한 발에 약 1억 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론 한 대를 요격하려고 미사일을 쏘면은 순식간에 1억 원 날아가는 거죠. 그러나 아이언 빔은 한 번 쏘는데 뭐 2달러에서 5달러니까 몇천 원 우리 돈 엄청 싸죠. 그리고 또 탄약의 제한 없이 연속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이나 로켓 같은 적이 대량으로 퍼붓는 물량에 대해서도 상대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덩치가 크기 때문에 2km로 사거리 정도를 낮추고 대신 크기를 줄여서 장갑 차량에도 탑재 가능하게 만든 라이트 빔 출력 10kW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2024년에 개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세계 시장을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세계 1위 군사 강국인 만큼 뭐 개발 규모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미국도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육해 공군이 앞다퉈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해군이 적극적입니다. 이미 이지스 전투 체계가 통합된 록히드 마틴의 60kW급 레이저인 헬리오스 체계가 일부에서 시험 운용이 시작됐고요. 출력은 낮지만 드론의 센서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인 오딘 이것도 현재 두 척의 함정에서 운용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황금 함대 여기에 주력이 되는 전함에는 이제 300kW에서 600kW급의 초강력 레이저를 두 대씩 탑재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킬로와트랑 거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레이저 무기에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보통 10km 정도 사거리를 가지려면은 100에서 150kW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2km에서 3km 정도로 떨어지면은 10에서 20kW 정도 출력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격할 수 있는 상대나 요격할 수 있는 거리 여기에 따라 가지고 출력을 정하는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이제 실전 배치한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레이저 무기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실전 배치 자체는 세계 최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서울 상공을 방어하는 수도방위 사령부용으로 배치한 천광이 레이저 무기로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배치된 블록1이 바로 20kW짜리인데 2에서 3km밖에 드론이나 소형 무인기를 조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에 탑재하는 이동형인 블록2도 지금 2030년까지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력을 30kW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요격 가능 거리와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죠. 여기에 블록 3까지 만들어서 이제 100kW급 고출력으로 중거리 드론은 물론이고 미사일 요격도 가능하게 하고 해군 전투함과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에서 이 초대형 방사포를 공개를 하면서 이제 남한 전체를 사정권에 두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청강 블록 3가 이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좀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아이언빔급으로 지금 블록 3가 100kW 정도 고출력을 확보하기 목표로 개발되고 있죠. 목표대로 되면은 탄도미사일까지는 몰라도 방사포나 장사정 포탄 내 요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지금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가지고 이제 우리 측 방공망을 포화시키는 이런 어떤 전술로 나아갈 게 분명한데 그런 상황에서 운용 비용이 저렴한 블록 3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어떤 방사포탄을 골라가지고 요격하면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천광, 이 레이저만 하나만 가지고 이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층 방공망 체계와 함께 운용하면서 이제 복합 방어 체계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위협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별도의 요격 미사일 체계를 따로 만들어서 운용 중이거든요. 우리도 이와 유사한 저고도 방공용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개발 중이긴 한데 여기에 더해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이런 거죠. 특히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미사일만 가지고 북한의 방사포나 장사용포 위협을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워낙 많은 양을 쏠 거기 때문에 주요 시설들을 방어하는 용도로만 써도 복합적인 체계를 갖춰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저부터 LSM까지 여러 층으로 감싸는 어떤 다층 방공 체계를 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아마 그 가장 마지막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네요.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이제 레이저 무기의 개발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현대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레이저는 사실 큰 문제가 결국은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냐의 문제인데 레이저 발생기 자체는 굉장히 크기가 줄었거든요. 문제는 전력 공급은 그렇게 쉽게 간단히 줄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쉽게 안 되면은 아무리 출력이 세도 운용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선발국 수준으로 소형화하고 고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전 배치를 서둘러 한 건 좋은데 약간 좀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려고 무리한 측면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에 한계가 좀 있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20kW 출력치고도 좀 큰 편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냥 딱 그 컨테이너 있죠. 그 컨테이너 하나를 꽉 채우는 그런 덩치다 보니까 거점 방어용으로 쓰는 이런 용도로는 몰라도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쓰기에는 좀 많이 불편한 그런 물건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최선두 국가들보다는 당연히 뒤처졌다고 하지만 그 외 국가들과 비교하면은 유럽에 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뒤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관련 기술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조만간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일단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체계를 만들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쓰다 보면은 이제 발전할 수밖에. 그렇죠. 뭐 결국은 네. 뭐 얼마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조금 돈 쓴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한 발에 수천 원으로 수억 원짜리 위협을 막는 레이저 무기가 앞으로 전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레이저 무기를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이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은 이 레이저 무기의 핵심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발진기를 만드는 주인공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은 이 레이저 무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발진기 요거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의 이제 핵심은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얇은 광섬유 안에서 이제 빛을 증폭시켜서 파괴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레이저의 원재료인 이 모재부터 특수 광섬유 발진기 모듈까지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위사업청 그리고 하나시스템과 함께 이 천광에 들어가는 광섬유 레이저 모듈 국산화에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 100kW급 이 이상의 고출력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의존 시 수입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K방산의 진정한 자립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이 방산 매출 쪽에 대한 가시와 기대감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의 양산 그리고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 2 요 개발이 이제 속도를 내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동사의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면서 시장의 주가에 좀 기대감으로써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주 항공의 확장성입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 제일 핫한 섹터라고 한다면은 이 우주항공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내방사선 특수 광섬유 기술 검증에 성공을 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 간 통신 시장까지 준비를 마쳤다. 자,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올해는 이 방산을 넘어서 우주 통신 기업으로서도 또 재평가받을 수 있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주항공 쪽과 관련된 어떤 확장성, 요즘에 또 트렌드에 맞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이 레이저 무기의 심장인 이 발진기와 관련된 또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요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독보적 지위, 이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추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닌 글로벌 방산 시장의 뜨거운 화두인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더욱더 재미있는 방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